그 멍청하고 천하디천한 며느리한테 뭘 남겨줘? 의사인 네가 전부 받아야지. 수술 전날 밤 벽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제 팔에 꽂혀 있던 수액줄을 스스로 뽑아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 간일부를 떼어 그분 몸에 넣어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올해로 며느리 생활 16년 차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결혼한 뒤 단 한 번도 시댁과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텨온 세월 끝에 제게 돌아온 건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을 나눠줄 만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그 신뢰가 철저히 짓밟히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일을 겪은 직후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했던 걸까? 화가 나기도 전에 먼저 밀려온 건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결국엔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제 순진한 생각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향한 믿음 하나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또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댁이라는 곳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시집을 올 수 있었던 건 어릴 적부터 온 친할머니와 엄마의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법적으로는 고부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다정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시댁이라는 곳도 결국 또 하나의 가족일 뿐이라고, 정성을 들이면 정성으로 돌아오는 곳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명절이든 평일이든 저희 집에 들르실 때면 늘 직접 키운 농작물을 한가득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기차역에서 내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다녀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성을 받는 엄마의 태도 역시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어야지. 이걸로 반찬 좀 해 먹어라. 이번에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거라 알이 아주 단단해. 어머님, 뭘 이렇게 무겁게 다 챙겨 오셨어요? 기차 타고 오시면서 이 짐을 어떻게 다 들고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먹일 생각하니 무거운 줄도 모르겠더라. 매번 정말 감사한 거 아시죠? 저는 어머님 덕분에 호강을 다한다니까요. 매번 이렇게 유기농 채소를 먹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엄마는 그 농작물들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식구들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미리 목도리를 떠두는 것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곁에 앉아 안마를 해드리는 것도 다 엄마 쪽에서 먼저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마를 새 없이 바삐 움직이면서도 할머니가 오시는 날만큼은 어디든 좋은 곳을 구경시켜 드려야 한다며 일정을 짜두곤 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 부모님보다 더 친정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 말만으로도 참 고맙다. 내가 며느리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덕분에 내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댁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이나 부담감이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 풍경을 가장 즐겁게 지켜보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면 아버지는 종종 두 사람을 놀리듯 말을 거셨습니다. 엄마, 며느리 잘 둔 덕에 요즘 호강이 따로 없네. 시집살이는 본인이 하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 효도를 받고 사시잖아. 내가 우리 며느리 보는 눈은 있었지. 내가 결혼한 건 다 내 덕인 줄 알아.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잘해서지 무슨 어머니 보고 결혼을 해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곤란한 척 웃으면서도 결국 할머니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을 보고 결혼한 거죠. 처음 뵀을 때부터 이분이다 싶었거든요. 뭐야, 진짜 너무하네. 나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저는 그런 장난스러운 대화들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났습니다. 억지로 짜낸 농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가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한 가벼움이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막 시작되던 중학생 시절 친할머니 댁에 다녀온 친구들은 명절마다 엄마만 일을 시킨다며 분개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직접 따져 물었다고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한테만 일 시키지 말라고 딱 잘랐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들 그런 경험을 공유하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오히려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엄마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할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셨고 엄마는 평소 집에서보다 더 편하게 거실에 누워 쉬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엄마도 어색해하셨지만 할머니는 집안일하느라 바쁠 며느리를 명절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며 더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명절 당일 아침에 이런 풍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엄마가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할머니가 그 앞을 가로막듯 서서 등을 떠밀어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넌 들어가서 더 자라. 명절이라고 며느리 부려 먹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니? 오늘 부엌은 내 담당이야. 그래도 며느리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다 막아줄게. 너는 평소에 우리 아들 챙기느라 고생한 거 그거로 충분해. 오늘은 그냥 쉬어.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가가 살짝 붉어진 채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본 건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화목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풍경이었던 거죠. 저는 그 신뢰라는 걸 제 결혼 생활에서도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시댁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도 결국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따뜻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솔직히 그 이야기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우리 할머니는 맨날 엄마만 부려먹는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 진짜 한마디 했잖아. 진짜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던 나쁜 시어머니가 딱 우리 할머니라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서 못 보겠어. 명절 진짜 싫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은 그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명절마다 한숨을 푹푹 쉬며 흉을 보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할머니 진짜 너무해. 명절에 우리 엄마만 부엌에 가둬놓는다니까. 작은 아빠네 식구들은 손도 까닭 안 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적어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은 친할머니 댁에 가는 날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맑고 따뜻한 시골집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웃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명절이 끝나고 만나면 보통 용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이번에 얼마 받았어? 그럴 때면 저는 조금 머뭇거리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께 따로 큰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미 선물이었으니까요. 갔을 때 늘 먹을 것이 풍성했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 하나가 누구보다 큰 용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용돈은 따로 안 받긴 하는데 나는 그냥 시골 내려가 있으면 할머니가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구경도 다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재밌던데. 와, 엄마 속 터지는 소리 하네. 너 진짜 철없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도 시골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딱히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만 정말로 우리 엄마는 고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편하게 지내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할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냥 자주가 아니라 정말 매우 자주였습니다. 한번 통화를 시작하면 기본이 1시간을 넘겼습니다. 두 분이 수다를 떨다 보면 가끔 자식들 흉도 보고 아빠 흉도 살짝 보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늘 웃으시며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그러게 아들이라고 다 키워놓으면 뭐하니. 며느리가 더 살갑더라.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그 녀석 잔소리 좀 해줄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속이 다 풀리네요. 든든해요, 정말. 속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풀어. 누가 또 그러겠니? 우리 며느리 편 들어줄 사람이. 저는 그런 두 분의 대화를 옆에서 들을 때마다 괜히 부럽고 또 따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 일로 부부가 다투고 결국 갈라서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 저건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그렇게 넘기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고 엄마는 늘 본인이 복을 받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라며 가족 모두가 할머니께 잘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저도 결혼하면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엄마와 자주 부딪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었어? 영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독서실 끝나고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하다 왔어. 진짜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해? 별일이 아니라도 엄마 입장에선 걱정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늦으면 미리 전화라도 해. 그런 사소한 일로 한동안 엄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괜히 서운해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그래요. 저 진짜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아유, 우리 손녀 속상했겠다.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너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니.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다. 할머니는 늘 현명하게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제 잘못도 짚어주셨고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저도 엄마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랑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는 꼭 나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손녀 마음도 잘 헤아려 주라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라고 다독여 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그 전화 한 통에 결국 엄마도 마음이 풀리시고 저도 그날 밤 엄마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는 단순한 고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며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독서실과 집을 오가며 시간 없이 공부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자유로웠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금세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안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폐렴이래. 폐렴이요? 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에요.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고 그래요. 처음엔 단순한 폐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부종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폐가 굳어가는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성으로 병이 진행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이니 당연히 그러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엄마가 가장 자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신 엄마를 보는데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들이 병실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엄마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너희 엄마한테는 잘해야 한다. 그 애만큼 진심으로 이 집안을 챙긴 사람이 없었어. 나중에 너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해. 다만 너무 손해보면서까지 베풀지는 마라. 세상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날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점점 잦아들다가 이내 멈췄고 그 정적 속에서 엄마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간 엄마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뭐라도 좀 드시라고 자꾸 이러시면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려도 고개만 저으시더니 할머니 옷장을 정리하시다가 결국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가족이란 피로 섞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고부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시댁 어른들을 진심으로 대해야겠다고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애정을 담아 대하는 법을 저는 엄마에게서 배웠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사회생활에 열중하게 되었고 제 나이 32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추진하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에 단단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조금 순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고 가정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이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 사람을 얼마나 눈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을 떠올려 보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첫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집안이 더 화목해질 것 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친할머니와 엄마처럼 시어머니와도 그렇게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에서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종가야.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손주는 빨리 봐야지. 지금 내가 일이 중요할 때냐?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에서 바라는 도리를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제 경력에 중요한 시기라서요.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제 나이는 32이었고 회사에서도 막 인정받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승진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그로 인해 경력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일이 중요해? 여자 나이 들면 애 낳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 지금이 딱 적기야. 내가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가 먼저지.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 어떻게 시어머니 말에
그렇게 또박또박 말을 받아치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좀 진정해. 회사는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이가 먼저잖아. 승진이 한두 해 늦어지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 당신 능력이면 나중에라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결국 아이를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처자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 제 자리는 사실상 없어진 뒤였습니다. 직함만 남아 있었을 뿐 실제 업무는 후임이 다 맡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을 붙들고 다시 일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회사에서도 자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처자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는데 친정엄마가 대신 병원에 데려가서 밤새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시어머니가 다음날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쏘아붙이셨습니다.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회사에 가 있었다니 그게 말이 되니?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자식보다 일을 우선으로 둬.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가족이니까 이해해보려 했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편이 거기에 말을 더했습니다.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일까지 하니까 애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고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그 말은 사실상 퇴사를 권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집안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이듬해에는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도와주고 싶어도 집이 멀어 자주 오시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시댁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시어머니를 자주 뵐 수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꼴을 봐라. 일한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결국 집에서 애 키우고 있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별 수 없는 거지.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었으면서.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수없이 반박했지만 겉으로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도 어떻게든 예쁨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희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제 눈에 비친 엄마는 시댁 식구들과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할머니와도 친구처럼 통화하고 가족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 역시 시댁에서 인정받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마치 집에서 밥값만 축내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대놓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태도가 점점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수입이 하나뿐이니 살림이 빠듯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때 저에게 육아에만 전념해달라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제 가계부를 들춰보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수증은 또 뭐야? 외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머님이 보양식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한정식집 모시고 갔다 왔어.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올랐더라고.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데 집에서 손수 끓여드리면 되지. 왜 자꾸 밖에서 비싼 돈을 써? 살림하는 사람이 돈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떡해. 그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존심은 절대 다치지 않게 하면서 제 자존심은 매일같이 바닥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옷을 한 벌 사도 영수증을 들이밀며 따졌고 친정에 작은 선물 하나 보내려 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전 직장 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기에 절박한 부탁까지는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기에 손을 대는 일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형수님, 인사드릴게요. 제 여자친구예요. 곧 결혼하려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동서는 정말 세련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가워 보이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말투도 또박또박했고 누가 봐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만난 동서에게 나름대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에 처음 인사를 오는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도 직접 내려주고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말을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의사라는 게 아니겠어요. 직업이 뭐라고? 의사라고? 그게 정말이야. 우리 집안이 확 달라지겠네.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니. 좋으시죠,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던 전문직 며느리잖아요. 그래,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앞으로 아픈 거 걱정은 하나도 없겠다. 전문직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시부모님의 얼굴엔 웃음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도련님과 결혼을 결심했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는 했지만 둘이 좋다는데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영거푸 동서의 이력을 자랑하셨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지, 심지어 동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까지 줄줄 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살림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차이를 그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니?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며 제사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종가라 제사도 많고 명절마다 챙겨야 할 일도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셨습니다. 어머님, 동서는 언제 온대요? 이거 혼자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둘째는 왜 찾니? 바쁜 의사 선생을 불러다가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어?
환자 봐야 하는 손인데 다치면 안 되지. 그럼 이 많은 걸 지금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누가 하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매번 그 말을 들으면서도 따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게 제 선택이 아니라 시댁과 남편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가 매번 저를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늦게 나타난 동서에게는 피곤하겠다며 쉬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는 이것도 못하느냐며 채근하셨습니다. 솔직히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전날부터 시작해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는 데만 하루가 다 걸렸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동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도착하면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구나. 일하다 오느라 피곤하지? 가서 좀 쉬어라. 환자들 보다 와서 손목이라도 다치면 어쩌니. 형님이 다 알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할게요. 거들기만 하겠다던 동서는 결국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날도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혼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엄마가 시댁과 잘 지내며 묵묵히 가족을 지켜오신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엄마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기에 저도 모르게 그런 삶을 따라가려 했던 거죠. 그러니 억울함도 서러움도 꾹꾹 눌러 참으며 그냥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당신은 그래도 큰 며느리잖아. 왜 자꾸 뒷말이 나오게 행동을 해? 제 마음속에는 가시 하나가 콕 박혀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고 남편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동서는 예전부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은근히 흘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에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산이 있긴 했지만 그걸 당장 처분해서 병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선산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가족들끼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 선산 이야기가 식사자리 끝에 슬쩍슬쩍 등장하곤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그 땅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동서에게 따로 다른 말을 흘리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미 그 무렵부터 어머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지에 대한 계산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되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 남들은 인생의 중심이라고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견디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서와 저를 향한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얘가 우리 집안 장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운이 남다르다니까? 의사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니 머리도 보통 아니겠다. 그런 말들이 시댁 식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듣고 또 듣다 보니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차별과 눈치를 받으며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나서서 따질 힘도 의미도 점점 사라지거든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어른들은 의례 동서가 낳은 아이를 가운데 앉히고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제 아이들도 함께 있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나중에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다시 보게 될 때마다 저는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따질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제 마음 한구석에 단단한 응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조용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고 견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았고 저는 동서가 하지 않는 일들까지 모두 떠안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존재를 지워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급한 상황인데 저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릴 사정도 안 되고 마음은 급한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동서가 말없이 병원도 연결해주고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죠.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그런데 형님, 수중에 그 정도 돈도 없으셨던 거예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절박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에 잘 붙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난 뒤부터 저는 동서 앞에서 더욱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빨리 갚고 싶었지만 없는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지시로 동선의 집 청소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가 그 집 가정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청소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동선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늘 진료가 있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고 저는 빨래며 설거지며 아이방 정리까지 혼자 다 해놓고 나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퇴근길에 잠깐 들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정말 손이 야무지셔서 그런지 집안일 하나는 진짜 깔끔하게 해놓으시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이 안 가서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간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만성 간염 정도로 알고 약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화로 진행되었고 결국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약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으로 오가며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님 곁을 지켰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밥을 차리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제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진료가 바쁘다는 이유로, 시동생은 일이 늦게 끝난다는 이유로, 남편은 회사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있었고 결국 그 모든 짐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마음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점점 예민해지신 어머님은 어느 날 제 머리채를 휘어잡기까지 하셨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지. 다들 며느리 손길이 그렇게 차갑다더라. 그때도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아픈 분께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엄마가 정성껏 모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매몰차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간 기능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 더는 약으로 버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들이 차례로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저와 동서 두 사람만 혈액형과 간 크기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식들도 안 맞는다니 참 신기하네. 이게 그렇게 맞기 어려운 거라던데 며느리들 중에서 둘이나 맞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요즘 진료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형님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간이라는 게 다시 자라난다고 하니까 형님 몸에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동서에게 아직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예전에 친정엄마 수술 때 도움을 받은 일도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오히려 동서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한테 고맙잖아. 그때 장모님 병원도 연결해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둘째 말이 맞아. 그게 며느리 도리지. 네가 간만 나눠주면 우리도 앞으로는 너 진짜 며느리로 대접해줄게.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진심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그런 헛된 기대가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낸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 바로 옆방 1인실 병상에 누워 다음날 있을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가족들이 인사를 왔다며 시어머니 병실로 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깐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일어나 옆방문 앞에 섰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얼굴이라도 비추고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병실 복도는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형광등 불빛만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옆방의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두꺼운 문 너머로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어쩐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다시 내리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멍청하고 천하디천한 며느리한테 뭘 남겨줘? 의사인 네가 전부 받아야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개인 병원 차릴 수 있겠네요. 어머님 가지고 계신 거 다 정리하면 현금도 꽤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했습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시어머니 수술 전날 그것도 간을 나눠주기로 한 며느리가 바로 옆방에 누워 있는데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다 받아야지. 의사인데 내 명의로 된 거 전부 너한테 넣어줄 테니 너는 병원 차려서 우리 집안 위상 더 높여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변호사를 불러 공증부터 받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수술 중에 잘못되더라도 모든 걸 동서에게 남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장남인데 와이프는 빠진다 쳐도 나한테는 조금 떼어줘야 형평성이 맞지. 뻔뻔하게 자기 몫을 챙겨달라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저에게 한 줌의 진심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다시 일어섰고 곧장 병실로 돌아가 제 팔에 꽂혀 있던 수액줄을 스스로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수술을 받겠다고? 뭘 위해서? 억지로 뽑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오히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남아있던 작은 미련까지도 그 순간 모두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였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는 병간호를 시키기 좋은 며느리, 동서에게는 빚을 졌다는 이유로 부려먹기 쉬운 사람, 남편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요.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제 몸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추악한 본심을 다 들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전부 동서에게 넘기겠다는 그 한마디로 제 결혼 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동서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일을 그만둔 뒤로는 남편이 벌어 오는 돈에 의지하며 살았기에 시댁에 더 고개를 숙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간을 나눠주기로 결심했는데 제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대로 병실로 들어가 가방을 꺼내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남편이 가져다 둔 외투가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것이라도 그 사람 손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싫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산 나누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도 않네요. 아주버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시고 제가 뭐 얼마나 큰 욕심을 부리겠어요. 재수 씨가 이 정도만 나눠주셔도 정말 감사한 거죠. 옆방에 누워있던 저에게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아주 즐겁게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도로 위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싸늘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굳이 전화를 거는 제 자신도 우습기는 했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심드렁했습니다. 왜 전화를 하니? 옆방이면서. 저 지금 병원에서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이고요. 내일 변호사부터 만나서 이혼 절차 알아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병실에 있던 게 아니야? 큰애야, 빨리 옆방 가봐. 네 처가 안 보인다는데. 수화기 너머로 분주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침대가 비었어.
당신 어디야? 화장실이야? 화장실은 무슨 친정 가는 길이라니까? 아니, 친정이 아니라 너랑 갈라서러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 나 수술 안 받을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일이 수술이잖아. 정신 차리고 당장 돌아와. 제가 왜 돌아가야 하죠? 제 몸에 칼을 댈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옆방에서 다 들었어요. 당신들끼리 재산 나누는 얘기 전부. 아니,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얘기한 거지. 너가 오해한 거야. 오해할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님이 직접 동서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셨잖아요. 공증까지 받자고 하셨고요. 그걸 제가 바로 옆방에서 다 들었는데 이게 오해할 일인가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저 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고요. 이런 막대 먹은 애를 봤나?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버릇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시댁 행사 때마다 저 혼자 부엌에 가둬놓으시고 동선의 집안일까지 떠넘기시고 아픈 와중에 저 머리채까지 잡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참고 견뎠는데 결국 재간까지 가져가시면서 재산은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참았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한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련해서 택시는 어느덧 친정 근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제 인생에서 절대 참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이 넘도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썼느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께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끝까지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 일부를 내어주기로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 제 몸을 희생해서까지 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부속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수술 비용도 결국 남편이 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동서는 개원 준비 중이라 돈이 없다며 끝까지 버텼는데 제 남편은 정작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더군요. 저에게는 매일같이 돈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뒤로는 따로 돈을 챙겨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 역시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모아둔 수술비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이혼 소송을 걸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가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워낙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라 혹시나 저에게 그래도 참아라,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우리 걱정할까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걸 다 참고 살았어.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솔직히 나도 그 수술 얘기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 멀쩡한 몸에 칼을 대는 일인데 그것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잘 결정했어. 절대 미안해할 일 아니야.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분이 풀리지가 않는다. 이제 우리한테는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더 볼 일도 없게 깨끗하게 정리하자.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을 한참 동안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동안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박 사장. 이혼 소송 잘하는 변호사 아는 사람 있나? 우리 애가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해서. 그래,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좀 도와줘. 그 모습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 다 됐는데 왜 이래? 빨리 병원 가야지. 어머니, 이번에 수술 못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왜 거기를 가? 나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현관으로 나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우리 딸한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어제 그 병실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내 딸이 다 듣고 나왔어. 자네는 그 자리에서 본인 몫까지 챙겨달라고 했다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생명 운운하는 게 우습지 않나? 장인어른, 죄송한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요. 그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나중은 없어. 당장 우리 집 앞에서 나가게. 내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장인어른,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도 답답해서. 아버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남편을 향해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답답한 건 자네가 아니라 우리 딸이었지. 10년이 넘도록 그 집에서 혼자 다 버텨온 사람이 자네 눈에는 안 보였나 보군. 이제라도 정신이 들었으면 조용히 가게. 남편은 한동안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감사해서였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믿어주는 가족이 있는데 저는 왜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저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회의실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는지 스스로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의뢰인분께서는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절차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께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 일부를 내어주기로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의리라는 게 있고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시댁에서도 좋은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은커녕 종처럼 부려먹고 결정적으로는 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동서의 개인 병원 개원 자금만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작가는 저에게서 받겠다고 했던 거죠. 이를 갈면서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재산 관련 전문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한 차례 연기된 뒤 시댁에서는 마치 재간이 자기들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며 저를 흔들어댔습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신 며느리란 사람이 시어머니 살리는 일에 이렇게까지 인색해서야 되겠어? 너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야.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받을 몫이 있는 입장이라 형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 막말들은 전부 따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게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술 전날 동서와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나누었던 대화, 변호사를 불러 작성했다던 재산 관련 서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이 미뤄진 뒤 시어머니가 마음이 흔들리는 틈을 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자기 간도 검토해 보겠다며 살살 구슬렸고 동서가 준비한 서류에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는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증여 서류였습니다. 문제는 동서가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자기도 간을 내줄 것처럼 굴다가 도장을 찍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서의 간만 믿고 있던 남편은 동서와 연락이 닿지 않자 다급해져서 저에게 연락해 그동안 일을 솔직히 다 털어놓으며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평소에 그 거만함은 사라지고 없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은 정말로 다급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당신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때 저도 저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슬려 재산을 미리 다 받아둘 준비를 끝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부동산을 증여했을 당시 이미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간성뇌증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언제든 간성혼수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기록상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이 있어요. 이걸 토대로 증여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참 가족이라는 것도 우습죠. 돈 한 푼에 그렇게 쉽게 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쏟아냈던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돈 쓰는 곳마다 잔소리를 퍼부었던 그 모든 발언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따로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사유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니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고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에 저장해둔 통화 녹음, 가계부에 적어둔 생활비 내역, 병원 진료 기록과 간병 일지까지 하나하나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두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이 정도면 소송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총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무급으로 거의 2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 기간 전업주부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한 데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시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3가지 소송 모두가 시댁에는 충격이었겠지만 특히 간병비 청구 소송에서 가장 격하게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병원 따라다닌 게 왜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 아니야? 그러면 동서는 왜 그동안 손 놓고 구경만 했는데요? 저한테는 그럴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제가 예의상 그 이상으로 했던 행동이었던 거지 의무는 아니었어요. 자식들도 모른 척하는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왜 해야 하나요? 법원의 판단도 저와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간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고 헌신했던 것이기에 그에 대한 법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어머니의 부동산 증여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은 다시 시어머니 명의로 돌아갔고 이후 이어진 재산 조정 과정에서 저는 간병에 대한 기여분 40%를 인정받았습니다. 남편 재산의 절반 이상과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결국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증여가 무효 처리되면서 개인 병원 개원 계획도 전부 무산되었고 그 일로 시동생과 얼마나 다투었는지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판결문을 받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손끝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당한 시간을 견뎌왔는지에 대한 회한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몫을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고 그 후로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로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누구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 했던 걸까? 나를 그토록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 내 몸의 한 부분까지 내어주려 했던 걸까? 그 답은 지금 제 곁에 있어주는 부모님과 가족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인생을 되찾았고 더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가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봐야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반성이 되더라. 사람이 참 간사한 법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고 나서야 그동안 쌓아둔 죄책감을 한꺼번에 용서받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 같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싶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안겨주셨던 그 시간들을 똑같이 돌려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지 미처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받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동서나 자식들한테 의지하시고 저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주세요. 연락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용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간병을 떠맡게 된 동서가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저 정말 힘들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간병의 제사까지 챙겨야 하는데 저는 정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몇 년이나 혼자 다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배워야지.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갔던 거, 이제는 그게 안 통할 거야. 전화 너머로 동서의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후련함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무리였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아이들을 키우며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고 조건도 부족했지만 제 경력과 경력 단절 기간을 충분히 감안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리는 자리에 다시 앉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벅찼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한 표정을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좋아 보여.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결국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는 관계 말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제 곁에 남은 진짜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상처도 많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으로의 일상을 응원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